때 마침 또 기회가 맞아서 바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 연구를 시네필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시작한 거는 한 2012년에 미시건 대학에서 시네마테크, 비디오테크지만 실제로는 시네마테크 문화학교 서울과 키노에 대한 발표를 한번 한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4년에 이제 그 문화학교 서울에 대한 논문을 쓰는 걸 시작으로 한 10년 정도 걸린 그 연구의 결과물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제 그 시기만 해도 사실은 아직 이런 90년대 영화 문화에 대해서는 너무 가까운 역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구가 되기에는 좀 너무 빠르지 않나, 이제 이런 시각도 있었고,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 어쨌든 제가 그 문화학교 서울에서 했던 활동들이나 이런 것 자료들을 빨리 가지고 이걸 가지고 뭘 좀 만들어봐야겠다 해서 했던 건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좀 더 연구자로서 여러 가지 문제의식들을 키워나가면서 다른 챕터들도 이렇게 조금씩 고민하면서 이번에 이 책의 형태로 이렇게 내게 됐고, 또 이제 영상 자료 같은 경우도 이제 뭐 80년대라든가 90년대, 심지어 21세기의 한국 영화에 대해서도 이렇게 책을 발간하면서 가까운 역사들을 지금 조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의 일환으로서 이제 1990년대도 뭐 이제 한 세대 정도가 지날 만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어떤 영화 연구로서 접근해 볼 수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어쨌든 이번에 이 책을 냈고 또 오늘 이 강연에도 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와주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우선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 강연의 인트로라고도 할 수 있고, 뭔가 제가 꺼낼 여러 가지 화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또 함축하고 있는 하나의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억눌려 있었던 대중문화가 정말 폭발했다고 생각해요. 영화만 하루 종일 틀어주는 케이블 TV들이 생긴 것이 좀 더 관객들이 영화를 일상적으로 접하고, 한마디로 시네마의 폭발 상태였어요. 90년대 중후반에. 타르코프스키 영화를 보러 가려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막 극장으로 갈 정도였었으니까는 90년대 중반에 저는 시네마테크를 출입하고 있었어요. 저뿐 아니라 제 세대 많은 감독들이,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죠. 국가에서 만든 큰 멋있는 오피셜한 시네마테크는 아니고 사설 시네마테크, 불법 카피 비디오들이 막 쌓여있는 그런, 어찌 보면 최초의 영화를 공부한 세대 또는 영화광 세대, 시네필 세대가 이제 감독이 되는 최초의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김지훈, 유승환, 박찬욱 이런 감독님들 다 엄청난 영화광들이었거든요. 네, 사실은 좀 더 긴 건데, 긴 쇼 다큐멘터리지만 그 중에 제가 일부를 좀 발췌를 한 건데, 어쨌든 사실 그 KBS 아카이브 프로젝트에 이제 모던 코리아라는 그 다큐멘터리가 있고, 거기에도 한국 영화 화양연화라는 그 다큐멘터리가 한 편이 있는 거 알고 계실 텐데요. 이제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는 2003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영화의 화양연화로, 그게 어떤 산업적인 것이든 문화적인 성과든 간에 이제 특히 2003년에 그런 예술적인 성과라고 한다면 지금 방금 인터뷰한 이런 봉준호, 박찬욱 감독의 이제 작품들, 살인의 추억이나 이런 그 올드보이 외에도 이제 여러 작품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저의 강의는 그 한국 영화 화양연화라는 결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결실들이 나오기까지 어떠한 식으로 인큐베이팅을 하고 이제 그 교육을 하고 성장을 하고 이제 그 한 10여 년의 시간, 혹은 그거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어떠한 과정이 있었길래 이런 영화 문화에 어떤 꽃을 피울 수 있었는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탐색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 못 드렸는데, 그 영화들은 다 보셨나요? 앞에 그 천국보다 낯선 그 영화를 사실 제가 고르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사명작 그 11편 중에서 이제 제가
고른 작품인데 이제 그걸 선정한 이유는 사실 이제 그 제 책의 4장에도 나오지만 최초의 그 예술영화 전용관인 동숭 시네마텍이라는 극장이 1995년 11월에 개관을 합니다. 근데 그때 개관 기념 상영작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역사적인, 그러니까 95년에 이제 그 최초의 한국이 사실 한 10년, 20여 년 전이죠. 그래서 그 시기에 이제 그 상영했던 그 영화를 이 공공기관인, 공공시네마테크인 한국영상자료원에서 많은 관객들과 함께 보셨다는 점에서 되게 역사적인 한 순간을 함께 하셨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제 동성시네마텍의 상영 문화에서 이게 중요한 점은 그렇게 장편 해외 예술 영화를 수입해서 한 달에 한 편씩 개봉하는 형식으로 상영을 했다라는 이제 그러한 하나의 특징이 있고 한 달 동안 계속 같은 영화를 트는 거죠. 안정적으로 이제 그 영화를 보러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첫 개관 기념작이 소국보다 낯선이었고 그 또 하나의 어떤 중요한 상영 문화의 정착의 지점은 방금 보셨던 그 커피와 시가렛 같은 그런 이제 단편 영화, 그 감독의 단편 영화를 같이 묶어서 상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외에도 뭐 어떤 뭐 영화가 끝나면 뭐 불이 켜진다든가 뭐 이렇게 그 어떤 상영 에티켓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독립예술영화관에서 되게 좀 잘 지켜지고 상업영화관에서는 좀 덜 지켜지는 이제 그런 것들로 되게 이제 영화에 대한 존중 뭐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어떤 상영 문화 같은 것들을 정착시켰고 또 관객들이 만들어가는 어떤 시네마테크적인 어떤 지향 이런 것들이 있었던 극장이 바로 동숭 시네마텍이고 또 현재적인 의미로는 그 백두대간이라는 그 영화 수입사 그 이광모 감독이 그 이후에 2000년대는 뭐 시네큐브라든가 지금은 아트하우스 모모로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한국 독립예술 영화의 뭐 역사? 짧은 역사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제 그런 한 국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거 제가 아까 빼먹어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그 김장우 씨 감독이 시네필 감독이라서 아까 초반에 뭐 경마 그 이름이 뭐 도쿄스토리라고 해서 그 오지아스 지로 영화 제목이 나오기도 했죠. 뭐 그런 등등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릴 몇 가지 이제 카테고리로 좀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시작하는 데 있어서 좀 개념을 좀 잡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앞에서는 시네마테크나 시네필에 대한 이제 어떤 원래의 정의가 있고 사실 한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이 한국 영화의 역사 속에서는 좀 다르게 이야기됐었나라는 부분을 앞에서 살펴보고 두 번째는 사실 제 책의 기본 가정이면서 좀 주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과 연관된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90년대 그 한국 시네필 문화의 지형과 의의를 저는 사실 이제 비디오라는 매체를 되게 중요하게 얘기를 해서 영화하면 극장에서 보는 거다. 이런 고전적 시네필리아의 그런 논의와는 다르게 압축적 시네필리아, 뭐 불순한 시네필리아라는 이런 개념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좀 특징을 지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사실 제일 이제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재미는 없겠지만 좀 전달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제 3번인데요. 이게 뭐냐면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연구자이기 때문에 시네필리아를 연구하는 영화 연구자고 이제 비평가는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딱딱하게 학술적으로 그리고 이제 좀 더 큰 그림이랄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개념을 만들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제 책 자체는 좀 이제 학술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여기서 하는 강연은 조금 더 폭넓은 이제 관객층이 계실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때 시네필 문화를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대중적으로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제가 어떤 다이어리라는 방식, 좀 더 이렇게 부담이 없는, 좀 개인적이면서도 제가 또 에릭 로메를 좋아합니다. 좋아해서 그 에릭 로메 영화가 이렇게 뭐 8월 15일, 뭐 8월 16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이어리식으로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좀 약간 연대기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다이어리라는 형식을 취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디오테크에서 시네마테크로의 뭐 이행, 여정 뭐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사실은 이 한국영상자료원은 그 예전에 90년대도 있었고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실제로 지금과 같은 모든 그 시네마테크의 어떤 기능을 하면서 이렇게 시민들에게 이렇게 막 활짝 열린 것은 한 2007년, 2008년 그 무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전에 어떤 식으로 시네마테크에 대한 그런 실천을 했었는가, 뭐 이런 것들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시간이 된다면 이러한 그 90년대 시네필 문화가 어떻게 현재의 그 우리의 영화 문화에서 이제 이 90년대 시네필 문화를 어떻게 돌아볼 수 있을까, 내지는 현재의 어떤 전해주는 영향이나 이제 어떤 유산, 계승, 뭐 이런, 혹은 뭐 비판적 성찰, 뭐 이런 부분을 좀 연결되는 지점을 생각하면서 오늘날의 그 영화 문화, 새로운 시네필리아 문화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은 그냥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어원적으로는 어쨌든 영화에 대한 사랑을 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앙뚜안 드백은 이제 프랑스에서 시네필 연구를 많이 하는 분인데, 이제 영화를 보고 이야기 나누고 담론을 전파하는 방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적 혹은 전통적인 시네필리아에서는 이제 사실 이걸 되게 제의적이고 종교적이고 계시적인 행위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실물보다 큰 이미지, 프로젝션을 통해서 이제 어떤 대상을 보는, 그리고 극장의 어둠, 뭐 빛의 영상,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매복, 그래서 굉장히 그 물리적인 관계들을 중요시 여기고, 매체성의 측면에서는 필름이라는 것, 그 다음에 공간성의 측면에서는 극장, 그리고 어떤 이회적인 경험, 이런 것들이 고전적 시네필리아의 물리적인 조건,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네필이라는 개념은 어떤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1920년대 프랑스에서 뭐 이야기됐었고, 가장 이제 활성화됐던, 담론이 활성화했던 시기는 60년대 작가주의, 뭐 예술영화의 시대에 많이 활성화됐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관객 담론입니다. 뭐 우리가 시네필 얘기할 때 이제 당연히 관객을 중심에 두는 것인데, 사실 영화사 같은 거를 보면은, 특히 한국영화사 연구는 뭐 작가 중심이라든가, 뭐 그런 작품 정전 중심이라든가, 아니면 뭐 산업 중심이라든가, 이런 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시네필이라고 할 때 이런 관객 중심의 역사,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영화를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영화에 대한 어떤 감시망을 가지고 영화라는 예술의 본질을 사유하는 대안적인 문화 실천의 주체로서 이제 시네필이 정의가 되죠. 그래서 어떤 영화가 그냥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그런 그 소일거리, 뭐 이렇게 어떤 컨텐츠,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냥 단순한 컨텐츠라기보다는 그 문화와 예술, 그리고 뭐 어떤 학문, 저같이 영화를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시네필이라는 것이 학문적인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시네마테크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아까 영화를 보셨듯이 영화 상영이 뭐 이렇게 우리가 1차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강연하는 이런 교육의 기능,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엔 이 시네마테크의 교육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어렸을 때부터 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교육이라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그 여기도 영상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영상자료원에 그 영상 도서관에 가면 책으로 된 자료만이 아니라 영화와 관련된 뭐 DVD라든가 아니면 뭐 시나리오도 볼 수 있고, 뭐 학술 논문도 볼 수 있고, 영화와 관련된 다양한 것들을 이제 보관하고 있는, 보관이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이제 이 도서관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박물관은 지금 뭐 1층에 있는 것처럼 그 어떤 영화사를 보여주는 그런 상설 전시를 하는 어떤 그것, 그러니까 공간이 있고, 또 한 파트는 뭐 지금은 대사극장이라는 이제 그런 주제로 하고 있는데, 그런 기획 전시를 하면서 영화라는 것이 그냥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그 관객들한테 그 향이 될 수 있는 이런 그 여러 가지 기능을 시네마테크가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1, 2, 3, 4번이 이제 우리가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거라면, 가장 또 본질적이면서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영역이 바로 아카이브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사실 한국 예술 영화 내지는 시네마테크 문화에서 이 아카이브가 없다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어떤 결여의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영상자료원 이전에 그 어떤 90년대에는 어떤 식으로 어떤 시네마테크라는 것에 대한 지향을
시네필 문화에서 실천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시네필에 대한 그 리처드 라우드의 영화 열정이라는 책인데요. 여기에서는 1934년까지는 파리에 사는 20세의 청년이라면 그때까지 만들어진 위대한 영화들을 거의 다 볼 수 있었다. 국내에서도 자기가 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모든 영화들 다 볼 수 있었던 것이다라는 거고, 근데 반면에 그 신봉승이라는 시나리오 작가이시기도 하면서 영화도 만들고 비평도 하신 그 영상적 사고라는 그 비평집을 70년대에 냈는데요. 여기에 이제 한 부분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1964년부터 한양대에서 1967년부터 동국대에서 연극영화과 학생들에게 강의하면서 오순례제 시민케인을 무려 5년간 보지 못했다가 여기서 지난해 이제 70년대인데요. KBS를 통해서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아버지 그리피스의 국가의 탄생을 보지 않았으면서도 강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50년대 그런 유럽의 이제 그러니까 잉마르 베르만 같은 그런 되게 문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상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상실감, 비애감, 영화를 가르치면서 보지 못한 영화를 상상하면서 가르치는 그 비애감을 이렇게 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시네필의 물리적 조건, 어떤 순수한 시네필리아의 그런 조건들이 결여되어 있고 불완전한 형태일지언정 한국 영화사에서는 어느 시대에나 각자의 방식으로 영화를 사랑하는 관객들이 있었습니다. 그 관객들을 일컫는 그 명칭은 시대별로 여러 가지 역사적, 정치적 여러 이제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불리곤 했는데요. 시네필이라는 이전에 어떤 식으로 이름이 불렸는가를 보자면 애활가, 여기서 활동사진 할 때 움직이는 활자잖아요. 그래서 그런 활동사진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거겠죠. 그래서 식민지 대중에게 극장이라는 공간은 굉장히 어떤 집합적인 공간이자 저항적인 공간이었고 그곳을 가던 이제 모던 보이로서 이제 애활가라는 것에 이제 주목을 한 것인데 이건 김소영 선생님이 그래서 제가 이제 인용을 한 건데 그 어떤 감상의 시대라고 해서 사실 이제 영화를 제작 중심으로 봤을 때는 이 시기는 사실 한국 영화사에서 없는 시대라고도 여겨지는 시대인데 이 시대의 영화를 감상하던 시대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감상하던 그 관객 내지는 그 극장이라는 공간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대안적인 영화사를 쓸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애활가라는 주체를 주목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60년대는 60년대는 이제 시네필이라는 말이 없었고 시네팬이라는 이제 말을 했다라고 하고 이게 이제 잡지명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 잡지명은 이제 좀 후에 시네마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변경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70년대부터 80년대, 90년대의 어떤 이 개념은 정성일의 그 언젠가 세상은 영화가 될 것이다. 어제 제가 발췌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 유신 시대인 70년대는 그러니까 영화를 사랑하는 태도를 밑을 공자에 써서 병적 증후군으로 분류해서 되게 타자로 취급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그 한국 영화 시네필의 역사에서 사실 이제 시네필이란 말 이전에 이런 그런 중요한 전사로서 많이 얘기되는 게 이제 문화원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정성일 평론가라든가 여기 이제 영상자료원상이신 김홍준 감독님, 원장님 같은 이제 그 70년대 전향준 그런 동서영화 동호회를 만든 그런 분들이 활동했던 이제 70년대 이 시대에는 이제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영화광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80년대 이데올로기 이념의 시대였던 80년대는 어떤 이즘 이런 걸 붙여서 영화주의자라고 불렀다는 것이고요. 영화 마니아 이제 90년대에는 되게 이게 복합적인데 문화의 시대이자 소비 자본주의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영화 마니아 이게 사실 약간 시네필하고 영화 마니아는 그 혼재되고 중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굉장히 생각 없이 좀 X세대 이런 소비 중심적인 쪽으로 이렇게 봤지만 이 어떤 마니아 PC통신 마니아 이런 마니아들이 어떤 잠재적인 저항
저항적인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저항적 관객이 될 수 있는 주체라고 이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측면도 있었고, 그러나 뭐 결과적으로는 뭐 그런 안정적인 그 시네필 문화를 이제 창출하기는 어려웠다라는 식으로 해서 어쨌든 되게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마니아를 좀 탐구를 하는 것이 90년대에서는 되게 어떤 시네필 문화와 함께 되게 중요한 하나의 화두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그 한국 영화 연구에서 이제 시네필 연구는 굉장히 드문 편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이제 문재철 교수는 그 시네필 담론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가 그 굉장히 이제 일부 호사가들의 그런 취향이다, 시네필리아의 경험이라는 것이 이렇게 간주하거나, 또는 한국 영화 역사 자체가 굉장히 그런 척박하고 막 그런 이제 막 여러 검열이라든가 억압이라든가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또 리얼리즘적인 영화가 되게 이렇게 존중되는 그런 좀 담론적으로 그런 성향이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시네필리아적인 것은 좀 더 미학적인 것에 어떤 추구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덜 연구될 수밖에 그러니까 덜 담론화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는 입장이죠. 그다음에 이제 또 김소영 교수의 연구가 좀 중요한데, 이 시네필리아 90년대 한국의 그 시네필리아 문화를 김소영 교수는 시네필리아 영화에 대한 사랑이라기보다는 네크로필리아라고 해서 시체에 대한 사랑으로,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그 천국보다 낯선 보셨지만 천국보다 낯선이 이제 84년 영화인가요? 예, 84년 영화인데 한국에는 95년 11월에 개봉됐지 않습니까? 뭐 이 영화는 뭐 그렇게 뭐 정치적이거나 그런 영화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무슨 페미니스트 영화라든가 뭐 어떤 되게 실험적인 영화, 되게 진보적이고 어떤 그 시대적인 컨텍스트가 있는 영화들이 그런 맥락 없이 그냥 90년대 한꺼번에 다 수용이 돼서 그것들을 막 잡식적으로 이렇게 수용하는 그런 어떤 수용의 상황, 수용 문화를 이제 영화를 물신화하고 영화를 식민화하고 또는 화석화했다라는 것이죠. 그 원래의 영화에 되게 가지고 있는 가치나 뭐 어떤 의미가 이렇게 좀 퇴색되고 그냥 하나의 오래된, 이게 고전이라고 하니까 보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봤던 상황을 네크로필리아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뭐 정치적이고, 예를 들어 페미니스트라든가 뭐 퀴어 영화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더 진보적인 그런 것들, 정치적인 것과의 이제 관련성들에 대한 시네필이라는 담론에서 그런 것들을 질문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선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제 뭐 문화학교 서울과 키노,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 이제 김소영 교수의 어떤 주장의 맥락에 동의를 하면서도, 그리고 그런 것 더 다양한 영화들이 논의돼야 되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한편으로 긍정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어떤 이 담론에, 그러니까 그 비판에 완전히 90년대 그 영화 문화가 이제 네크로필리아이기만 했는가? 라는 것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이제 저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주장에 대한 어떤 근거로서 이제 문학교 서울이나 이제 키노에서 이렇게 펼치고자 했던 그런 비판적 시네필리아, 영화에 대한 자의식을 가진 주체로서의 시네필을 이제 어떤 교육하고 이렇게 성장하고 뭐 이제 길러낸 이제 그런 측면에 대해서 저는 좀 조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시네필이라는 거는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대도시, 그리고 뭐 파리, 뉴욕, 런던, 도쿄, 이런 굉장히 좀 이런 시네필, 그러니까 극장에 가서 그런 전 세계의 그런 정전들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인 기회, 접근의 기회를 가지고 있어서 되게 비민주적이다라고 해서 이제 시네필리아가 특권적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도 사실 뭐 저도 지금 서울 중심으로밖에 말씀 못 드려서 이제 굉장히 죄송한데, 이제 나중에 저도 이제 추후에 더 다른 연구들을 할 텐데요. 이제 그런 공백을 메워주는 연구가 이제 박은지 선생님은 이제 부산의 시네필, 한국에서 부산의 시네필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밖에 뭐 이제 최근에 방금 이거는 이제 어떤 영화 연구자들 쪽에서 시네필을 연구하는 쪽이고요. 이제 그 조금 최근 한참
전에 하던 거 말고 최근에 나온 이제 주요한 그 시네필 연구에 많은 영감을 주는 주요한 그 자료 내지는 이제 그런 연구라고 할 수 있다면 이 성하운 기자, 오마이뉴스의 성하운 기자가 굉장히 한 8년 되게 오랫동안 취재하고 정리해서 이제 연재했던 것을 두 권의 책으로 만들어낸 한국 영화 운동사 1권이 있거든요. 이거는 물론 이제 한국 그 영화 운동의 입장에서 그 1970년대, 그러니까 약간 80년대 얄라정부터 시작이긴 하지만 70년대의 어떤 그 카이드 클럽이나 그 약간 그 전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연구를 그러니까 취재와 이제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책인데요. 그러니까 영화 운동사 측면뿐만 아니라 또 한국의 시네필 연구는 영화 운동과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어떤 시네필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바로 작년 거의 말에 나온 이건 한국학 연구자, 외국인이 연구한 한국 시네필 문화에 대한 연구예요. 그래서 한국 외국 사람이 어떻게 한국 시네필 문화를 알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90년대에 그 동성시네마텍 근처에서 그러니까 뭐 유학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와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때 영화 문화를 체험을 했고 또 부인이 한국 분이셔가지고 호주의 대학에 계신 분인데 어떤 한국학 연구 프로그램에서 이제 이 한국의 그 시네필 문화를 연구를 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렇게 단행본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의 그 약간 연대기적으로 이제 Rise, Decline, 뭐 레거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세 개의 시기로 나눠가지고 이 한국 예술 영화의 어떤 붐을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1990년대 시네필 문화를 이야기하는가? 이거는 이제 제 책의 중요한 문제 의식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어떤 시간성의 측면에서는 이게 90년대를 어떤 노스테이저, 영화가 좋았던 시대, 그냥 단지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90년대라는 시간을 되게 어떤 단절적이고, 90년대가 가장 뭐 산업적으로든 뭐 문화적으로든 되게 풍요로웠던 시대다, 이런 식으로 단절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그 90년대 그런 시네필 문화를 만들어냈던 그 주체들이 사실 80년대 그 영화 운동의 그 어떤 뭐 중심에 계셨던 그런 분들의 이제 기획과 어떤 운영과 이제 그런 프로그램, 아젠다 속에서 그렇게 실천이 됐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80년대 영화 운동 공동체적인 그런 특징을 가진, 그러니까 90년대는 대단히 개인화된 개인주의의 어떤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80년대적인 것과 90년대적인 것이 좀 결합되고 혼재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까 제가 뭐 동성시네마텍이 현재 뭐 아트하우스 모모로까지 계승되고 있다 말씀드렸지만 그런 이제 예술 영화라든가 뭐 시네마테크 문화, 오늘날의 이제 어떤 기본 그 체제를 만든 그 시스템이 90년대에 이제 비롯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들에 주목을 해서 90년대라는 시간성을 그런 단절적이고 특권적인 시간으로 본다기보다는 1980년대와 2000년대의 어떤 그 지속성과 어떤 그러니까 단절과 지속의 어떤 그런 뭐 복수적인 시간성 속에서 좀 성찰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관점입니다. 두 번째는 매체성의 측면인데요. 아까 이제 서구의 이제 고전적 시네필리아는 당연히 이제 필름으로 내지는 그런 정전성을 이제 강조를 했는데 한국에서 이제 그 극장보다 더 큰 시장으로서의 비디오는 8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이제 대중성과 친밀성, 뭐 게릴라 정치성들 등에서 한국 영화 문화의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왔지만 현재는 이제 뭐 그런 재생 기기도 없어지고 완전히 그 비디오 비디오 테이프도 없어지고 죽은 매체 내지는 뭐 영화에 비해서 열등한 매체 이래서 완전히 한국 어떤 시네필 문화 내지는 영화 문화의 중요한 유산이었고 상당히 어떤 연구를 해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연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영상자료원에서도 그 아카이브 프리즘이라는 그 9호인가 노란색 이제 거기서 사실 그 비디오 시대의 어휘들이라고 해서 그 비디오 시대 영화 문화에 대한 굉장히 아주 정말 정성을 들인 중요한 기획으로 이제 그 책을 펴냈습니다. 저도 되게 많이 참고를 했고요. 그래서 어떤 매체성의 측면에서 이제 비디오라는 매체를 한국 영화 문화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잘 들여다봐야 된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제 책의 1장 제목이 비디오필리아입니다. 시네필리아가 아니라 비디오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단지 복제 및 상영 기술을 넘어서 전유와 이제 밀렵에 기반해서 한국 시네필리아의 근간이 된 핵심 매체로서 저는 비디오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측면은 그 이전 시대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영화를 사랑하는 관객들이 있었지만 어떤 이런 제도적 기반, 영화 산업 및 제도적 기반이 확립되면서 아까 이제 동성 시네마텍 같은 경우에 뭐 그런 멤버십 제도, 그래서 예술 영화라는 것이 되게 사회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하나의 상징 자본 같은 것이 되는 이제 그런 것인데 그것을 향유하는 젊은 관객층이 일정 정도, 그러니까 이전에 뭐 예를 들어서 노란 말고 다른 그러니까 이전 시대 뭐 문화원 세대나 그 전에 이제 영화를 사랑했던 관객이 훨씬 더 적은 수였다면 이 숫자는 어떤 하나의 어떤 그래도 좀 고려할 만한 그리고 되게 주목할 만한 그래도 수가 그 시대보다는 훨씬 더 많으면서도 이 어떤 하나의 흐름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주목을 해야 될 만한 젊은 관객층이 좀 더 폭넓게 이렇게 포진했기 때문에 이 시기의 관객성이라는 것을 주목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두 가지 이제 압축적 시네필리아와 이제 불순한 시네필리아인데요. 이 압축적이라는 건 아까 그 봉준호 감독의 그 말에서도 나왔지만 그러니까 60년대부터 그 영화가 영화법 개정되고 이제 뭐 국산 영화를 이렇게 좀 장려한다라는 그런 정책 하에 지금 해외 영화의 수입이 오히려 50년대가 더 많았고요. 60년대부터 확 줄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의 60년대부터 한 20몇 년, 30몇 년 정말 오랫동안 80년대 후반까지 그런 보지 못했던 거예요. 정말 봐야 될 정점들을 책을만 보고 아니스 바르다의 행복을 막 일본에서 수입된 시나리오로 읽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뭐 그 영화가 베리만 영화가 그렇게 좋다는데 그것도 일본 책에서 평론 보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구에서는 그 60년대에 이제 가장 활발했었던 그런 시네필리아. 그래서 60년대부터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건너가서 대서양을 건너서 한 70년대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무비그레스의 이제 감독들이 좀 더 그 시네필 감독을 이제 대중화시키면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또 시차를 둬서 한국에서는 90년대에 그 아주 한꺼번에 폭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짧은 기간입니다. 폭발해서 유지가 된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사그라드는 이제 그런 형국이었던 것이죠. 어쨌든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뭐 그런 예술영화 전용가들이라든가 뭐 그런 예술영화담을 어떤 공론장으로 얘기하는 비평 담론지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왔고, 그다음에 시네마테크, 그러니까 이름은 시네마테크지만 실제로는 비디오로 영화를 틀었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나왔던 것이죠. 그리고 국제영화제의 탄생으로 이제 이어지고요. 그다음에 불순한 시네필리아는 이 불순하다는 말이 좀 부정적으로 혹시 들리십니까? 들릴 수 있겠죠. 이제 저는 사실 이게 시네마틱 프로미스큐어티라고 루카스 힐더브란트의 이제 그 아티클인데 그 사람도 이제 어떤 대도시의 시네필이 아니라 어떤 비디오필의 입장에서 이제 그 어떤 좀 퀴어적이고 뭔가 좀 다른 영화들, 그러니까 어떤 해적질에 의해서 이제 영화를 이제 탐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일컬어서 그 시네마틱 프로미스큐어티라는 이제 그런 글을 썼는데요. 이제 거기서 그 프로미스큐어티를 뭐 어떻게 번역해야 뭐 잡식적이라고 해야 되나 뭐 약간 좀 성적인 뭐 뉘앙스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불순하다라고 저 불순하다는 말이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순하다라는 말로 이제 그냥 번역이라기보다 좀 가져왔는데 그래서 이제 필름이나 극장에 대한 순수하고 충만한 열정보다는 어떤 결핍으로 가득했던 그 불순한 영화 사랑의 실천에 이제 주목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불법 복제하고 해적판을 넘나들면서, 그러니까 정품에 뭐 이렇게 고수하고 뭐 어디 정정화된 곳에서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음성적으로 그리고 불법적으로 이렇게 유통됐던 어떤 문화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불순한 시네필리아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불순한 시네필리아의 활력에 주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뒤에 나오니까 이제 이현경 씨가 이제 최초의 비디오 테이프 영화공간 189를 만드는데요.
자신의 세대를 복사 문명을 통해서 성장한 필사적 비디오 키드의 세대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구에서의 비디오라는 매체를 통한 영화 사랑의 실천과 한국에서의 비디오의 어떤 영화 사랑의 실천은 다르다라는 저희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구에서 비디오필리아는 이미 아까 그 정전화된 그 극장에서의 경험, 고전적인 시네필리아의 전통이 이미 이렇게 원초적으로 이렇게 정착된 이후에 이제 형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되게 시간을 한참 두고 비디오라는 매체가 70년대 이후에 발명이 되고 그것이 가정이나 이렇게 어떤 개인들에게 보급이 되면서 70년대 이후 이런 식으로 좀 많은 시차를 두고 영화 문화에서 이제 그 정착이 됐던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서구에서 비디오필리아는 비디오를 통한 영화상의 실천을 아까 제가 루카스 힐더브란트는 되게 긍정적으로 그 프로미스큐어티, 시네마틱 프로미스큐어티가 되게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비디오에 대해서 그런 접근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어떤 다시 보기라든가 되감기라든가 이런 분석적으로 할 수 있고 내가 건너뛸 수도 있고 이런 통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영화는 그냥 가서 이렇게 부동의 자세로 집중을 해서 봐야 되는 건데 어떤 수용자의 어떤 많은 자유와 이제 접근 가능성에 대한 측면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바라보았다면 영화 매체의 질이라는 측면에서는 화질의 저하라든가 이렇게 원래 원본에 비해서 어떤 비디오로 이렇게 제작되는 과정에서 화면 비율이 이렇게 어떤 바뀐다든가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오리지널과는 다르거나 부족한 이제 그런 측면들 때문에 이제 여전히 정전 시네필리아보다는 불완전한 것으로 인식되는 이 양가적인 어떤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땠는가? 한국은 90년대 한 중반 아까 예술영화 전용관이 개관한 게 1995년 11월이고요. 어쨌든 이런 극장에서 이런 필름으로 된 제대로 된 조건에서 영화를 본다는 것 자체가 90년대 중반 이후에나 그 부산국제영화제는 96년이고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런 필름 시네마테크 예술영화 전용관 영화제 이런 것들이 당시에 국내에 부재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재했던 공적 공간을 비디오가 대체하는 동시에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시키게 되는 그런 이중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킴스 비디오 같은 영화 되게 그 시네필들한테 유명한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서구에서 그 어떤 비디오에 대한 애착과 열광, 그 영화의 맥락에서의 이제 그런 비디오필리아라는 것과 이런 한국의 상황에서 비디오필리아라는 건 조금 다른 맥락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현경이라는 이분이 이제 비디오 최초의 민간 비디오 테크를 영화공간 189가 영화 탄생의 해죠. 그래서 만드신 분인데 이걸 제가 되게 제 꿈에 많이 나오신 분입니다. 이 책을 쓰면서 되게 이분을 많이 생각했어요. 돌아가셨는데 영화 공부를 책으로만 하다 보니 마치 절름발이식 공부 같았다. 그래서 책에 나온 영화들을 하나둘 모으기 시작했다. 이렇게 모은 것들을 나 혼자 소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공유하고 같이 보면서 공부하고 싶었다. 그래서 영화공간 189를 차린 것이다. 이제 1980년대 후반이 되면서 이제 해외여행 자유화가 되고 또 영화를 공부하러 유학을 프랑스나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그런 분들이 생기면서 이제 그런 데서 어떤 구한 어떤 영화들을 많이 입수를 하신 거죠. 이분이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재를 털어서 많이 사고 여러 경로로 이렇게 구비를 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개인적으로 이런 아카이브를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혼자 볼 수 없고 그리고 또 본인은 이제 이게 80년대 대표적인 이분은 이제 그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70년대 그 영화 그 문화원 세대 특히 전향준 이런 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되게 많이 배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시네필의 그런 유산 전통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90년대 시네필을 위해서 좀 길을 열어뒀다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좀 선구적인 역할을 했고 거의 어떤 개인적인 것과 어떤 공동적인 것의 부분이 없을 만큼 이제 되게 좀 자기의 많은 것을 이렇게 사유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다 이제 투여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시네마테크의 주요 기능 중에 이제 상영만이 아니라
이제 어떤 워크샵 같은 것도 하고, 이제 또 이제 약간 운동, 약간 좀 진보적인 뭐 이런 분들, 쪽에 있었던 분들이 와서 이제 강연도 많이 하고 하면서 이제 어떤 시네마테크의 아주 기본,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런 활동들을 이제 실천하려고 했던 분이시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하고 있던 것들을 이제 시앙시에라고 이제 90년대 초반에 그 노란문 보면은 봉준호 감독이 자기 시앙시에에서 많이 공부했다, 뭐 드나들었다라는 이제 그 신입비행 신입계 그 어떤 뭐 그런 것을 설명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영화 언어라는 이 개간지인데요. 영화 언어라는 개간지는 이제 단지 하나의 어떤 학술 개간지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부산영화제의 산파 같은 역할을 하는 어떤 중요한 잡지라고도 할 수 있죠. 개간지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전까지 한국에서의 영화 비평이 되게 인상 비평적이고 어떤 되게 그 영화에 대한 어떤 접근이 되게 체계적이거나 분석적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세대들이 영화 1세대라고 하는데 뭐 이용관, 뭐 전향준, 김지석, 뭐 이효인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영화 언어를 89년에 만들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사실 어떤 비평적인 외국의 뭐 보드웰이나 신형식주의, 뭐 앤더슨의 작가주의, 앙드레 리얼리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 영화를 분석을 했고, 이 어떤 한국 영화들이 그 코리안 뉴웨이브 당시에 이제 그런 또 한국 영화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동시대에 만들어지고 있는 가장 새로운 경향의 영화와 비평이 어떻게 보면 되게 뭐 행복하게 조우하는, 어떻게 보면 한국 영화사에서는 처음 있었던 이제 그런 시기라고도 할 수 있고, 이런 어떤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기세 이런 것들과 함께 한국 영화를 이제 전문화시켜야겠다. 좀 더 이제 이 동인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단계는 이 잡지가 한 6년 동안 개간지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전반부에 우리는 전문적인 비평을 해야겠다. 그래서 약간 학술 논문 같은 식의 글을 씁니다. 그래서 뭐 각주도 다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영화를, 그리고 이때 또 비디오라는 것들을 활용해서 했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 아까 그 영화공간 189의 그 이현경 씨가 또 여기에 동인이기도 해서 서로 이제 그 어떤 상호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이제 그런 분석적이고 과학적인 이제 영화 분석 같은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냥 우리가 좋은 영화를 만들고 비평하는 것만으로 한국 영화를 세계화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한국 영화라는 브랜드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간지는 이제 2단계에 이르러서는 이제 그러한 기획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의 이제 결실이 결국은 부산국제영화제의 이제 탄생으로 이어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영상 자료 아니시기도 한 그 김홍준 감독이 이게 굉장히 이제 그 시대의 이제 베스트셀러였죠. 영화에게 알고 싶은 2-3가지 것이라는 책인데요. 원래는 그 로드쇼, 정성일 편집장이 키노에 이제 있었던 로드쇼라는 잡지의 도시의 코너에 연재됐던 것들을 책으로 엮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자료원에 그 영화 천국이라는 예전에 있었던 그 잡지라고 해야 되나, 그 어떤 간호물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김홍준 원장님과 정성일 평론가가 대담을 한 것에서 이제 어떤 이 시기가 대한민국 시네필 영년의 시간의 기록이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논의를 나누십니다. 그래서 근데 이 시기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극장에서 개봉하는 영화는 그 제한적이었지만 비디오 문화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서, 아직은 인터넷이 이제 보편화되기 이전이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에 대한 정보에 엄청 갈증을 느꼈던 이제 그런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이거보다 뭐 몇 년 더 빨랐거나 이거보다 더 뒤였다면 별로 소구력이 없을 책인데, 이 시기에 정말 너무너무 필요했던 그 시네필들의 갈증을 달래주는 책이었고, 사실 여기에 중요한 또 저도 막 여기 뒤에 뭐 영화 100편 그런 게 있거든요. 막 거기 이렇게 리스트를 지워가면서 비디오 가게에서 빌려서 보고 이랬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디오에 대한 그 어떤 중요한 작품들에 대한 어떤 되게 좋은 정보들과 함께 또 잘못 이름이 붙여지거나 일부러 좀 하여튼 좀 의도적으로 이상하게 이름 지어진 것들에 대한 또 고급 정보가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시네필들이라면 반드시 봐야 되는 그런 책으로 나왔었죠. 그 다음에 이제 문화학교 서울인데요. 문화학교 서울은 아까 이제 영화문관 189나 시험시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시네마테크로 이루어진 비디오테크들이 되게 짧은 기간 동안만 보통 활동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런 불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렇게 경찰에 이렇게 수사를 받기도 한다든가 라이브러리 또 경제적인 문제들 여러 그런 문제들 때문에 오래 지속되지 못했는데 이 문화학교 서울은 이게 90년대 초반에 이게 생겨가지고 이제 계속 10년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많은 시네필들을 모이게 한 아지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여기 출신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조금의 어떤 일을 했었고 그러니까 작은 것들을 소식지에 여기 시네필 이런 조그만 소식지에 영화에 대한 영화 보고 리뷰를 쓴다든가 아니면 영화 책이 나올 때 그 책에 대한 글을 쓴다든가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학교 서울이 어떻게 다른 비디오테크들이 그렇게 사라졌던 것과 달리 10년 동안 이렇게 지속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저의 생각은 어떤 문화학교 서울의 어떤 그 주체, 그것들을 좀 운영했었던 주체들이 어떤 수용자 중심의, 관객 중심의 시네마테크 운동에 대한 아주 확고한 그런 이제 아젠다를 가지고 그 새로운 영화 읽기의 제안이라는 아젠다를 내걸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시네마테크, 서구의 시네마테크에서 하는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매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에 있어서는 그 서구 시네마테크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지만 이들이 실천을 했었던 여러 가지 활동들은 거의 시네마테크의 활동을 대부분 하고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이런 가능물들을 퍼냅니다. 예를 들면 오늘처럼 강연을 하잖아요. 그러면 강연이 일회적인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다 이렇게 녹취를 해가지고 책으로 펴냅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다 이제 어떤 사람들의 노동력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것이 배움, 영화에 대한 지식과 교육이 이후에 전승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이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후대에 전승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영화 읽기, 그냥 영화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화의 그 배후, 영화의 어떤 숨은 의미, 컨텍스트 이런 것들을 읽어내는 것에 되게 중요한 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후반부에 가서는 영화, 독립영화를 제작한다든가, 배급한다든가, 그래서 인디포럼 같은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이제 2000년대로 넘어가서는 한국 시네마테크 협의회 그 서울 아트 시네마로 이제 이어서 계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노란문에 잘 안 보이시죠? 노란문에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러니까 여기 노란문은 여기 서교동, 그러니까 홍대 근처에 있었다고 하고, 이 문화학교 서울 같은 경우는 총신대, 지금 그 아테나이, 있는 그 근처거든요. 이수역, 그쪽에 있는 이제 문화학교 서울 등등 해서, 이때 이 비디오테크들의 지도가 이 영화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용을 해봤고요. 그러니까 문화학교 서울은 법적으로는 범죄 집단이다. 그러나 누구도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하지 않는다. 그들의 지난 10년이 있었기에 우리는 조악한 비디오 화질로나마 고달을 만날 수 있었고 빠졸리에 경악할 수 있었다는 신의 21일의 이제 기사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문화학교 서울이나 아까 영화공간 189가 공공의 방식으로 영화를 이제 상영하는 많은 관객, 그러니까 여러 소규모 어떤 관객들을 대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방식이었다면, 제 책에서는 이제 홈 시네마테크라는 식으로 이제 일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시네마테크가 없었기 때문에 좋은 예술 영화들을 어떤 몇몇의 그 비디오 출시사에서 좋은 예술 영화들을 좀 그 예술 영화의 그 어떤 정신에 맞게 이렇게 좀 출시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도 시청각이라는 성 베네딕트 수도,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약간 그 선교와 이제 이런 것들의 목적으로 이제 좋은 영화들을 비디오로 출시를 했는데 이 비디오들은
굉장히 완성도 높은, 그러니까 기존에 출시되는 좀 상업적인 비디오에 비해서 훨씬 더 이 영화의 어떤 기본 포맷을 존중하고 뭐 자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되게 정성을 들여서 이제 제작을 하게 되는 거죠. 해설 같은 것도 잘 되어서 이제 소장 가치를 높인 이제 이런 것들로 출시됐고, 그다음에 뭐 중앙 비디오테크 아트필름 컬렉션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대체로 그 1995년이 영화 탄생 100주년이었는데 그 정도 시기가 한국에서 거의 좀 피크, 95, 96년 정도가 가장 시네필 문화가 피크였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막 90년대 초반부터 해서 이렇게 누적이 되고 막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그 많은 마니아 관객들 막 이렇게 해서 많이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영화에 대한 관심, 대중문화의 폭발 이런 것들을 에너지에 힘입어서 이런 소규모 이런 그 뜻이 있는 뭐 아니면 이런 틈새 시장을 노린 뭐 이런 비디오 레이블에서 이제 이런 좋은 예술 영화들을 출시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큰 규모에서는 이제 으뜸과 버금이라는 거는 이제 그 YMCA 산하에서 약간 좀 동호회적으로 이제 운영하는 이제 그런 비디오 체인이었고, 이 으뜸과 버금이 이제 비디오 시장이 성장을 하니까 이게 되게 산업적으로도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체계화하고 좀 더 이렇게 보편화, 이렇게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좀 더 이제 그 사업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가지면서 이 으뜸과 버금의 몇몇 핵심 멤버들이 이렇게 계승을 해서 만든 게 영화마을이라는 비디오 체인입니다. 그래서 뭐 한국에서는 이제 가장,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로컬 그 비디오 체인으로는 가장 컸던 이제 비디오 체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비디오 칼럼니스트로 유명하셨던 옥선희 씨는 이 당시에 비디오 가게는 거리의 시네마테크 기능을 했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중도시청 가게 그런 홈 비디오는 홈 비디오 시네마테크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영화마을 같은 비디오 체인은 또 거리의 시네마테크, 그러니까 뭐 시네마테크가 부재하다 보니까 이런 결여를 대신해서 여러 방식으로 이제 시네마테크의 기능을 일부 이렇게 실천하고자 하는 여러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화마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으뜸과 버금 자체가 되게 공공성을 띈 이제 그런 YMCA 시민 그 건전한 비디오를 연구하는 모임에서 이제 파생된 거기 때문에 사업적인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여전히 영화라는 것을 공공적이고 대안적인 영상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디오 대여 사업을 기본으로 하긴 하지만 으뜸과 버금은 어떤 한국의 영상 문화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고전 예술 영화 이런 영화들에 대한 지원을 하기도 하고, 이런 단편 영화나 독립 영화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유통이나 이제 어떤 일반 관객들이 지금은 여러 루트로 볼 수 있지만 이제 본 기회가 적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육성하는 그런 역할을 이 비디오 이 레이블에서 비디오 이 대여점 사업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94년에는 이제 그 유명한 그 박찬욱 감독이 이제 비평, 사실 박찬욱 감독도 으뜸과 버금의 아르바이트라고 해야 되나? 덜 유명하셨을 때 이제 여기에 이제 이 관련을 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으뜸과 버금에서 이제 그래서 이 영화국의 은밀한 매력 비디오 드럼은 영화관이 선남선녀의 연회장이라면 비디오숍은 공동묘지다. 이 책은 그들에 대한 검시 보고서이다라는 이제 이게 책 앞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70편의 영화 비평이 이제 수록되어 있는데 이 영화들이 무슨 서구의 무슨 뭐 영화사 100편에 나오는 뭐 그런 영화들이 아닙니다. 아니고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비디오로 볼 수 있는 우리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영화들을 대상으로 비평을 했는데, 그 비평의 어떤 하나의 뭐 모토랄까 이제 정신 추구하는 바가 그저 그런 영화들 속에서도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는 좋은 면을 말하고자 했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어떤 정전을 보고 막 아까 뭐 화석화되고 신민화되고 이런 식 물신화되는 그런 식이 아니라 어떤 발견의 정치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관객들이 많은 영화를 통한 지식과 훈련, 뭐 여러 교양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그저 그런 영화 안에서도 어떤 영화의 가치를 발견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선도했다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비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극장과 비디오라는 어떤 매체의 그 시네필에서 보통은 되게 위계화되어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도전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 비디오의 이제 또 분석적 그 어떤 페이지 구성이나 이런 것 자체가 되게 비디오 뭐 케이스라든가 비디오 시대의 어떤 유산들의 이제 흔적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비디오 문화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기도 합니다. 뭐 박찬욱 감독 유명해서 또 이게 다시 이렇게 더 관심을 가지기도 하겠지만 비디오 문화의 측면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텍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95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영화가 아니라 세계 영화 100주년을 했죠. 그래서 이때 이제 많은 세계적으로도 많은 행사가 있었고 한국에서는 이제 두 개의 잡지, 주요 잡지가 탄생하게 됐고 하나는 시네 21이고 하나는 이제 키노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영화가 오락일뿐만 아니라 문화적 교양과 지식의 속도로까지 자리 잡혀 있고 아까 시네마니아와 시네필리아가 시네필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영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시기에 이 잡지들이 탄생한 거죠. 그런 정보와 지식에 대한 갈증이 정점에 이루어졌을 때 이 두 잡지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주간지고 하나는 월간지이기 때문에 뭐 서로 엄청 경쟁한다기보다는 각각 다른 역할을 하면서 동반자적인 관계를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90년대 중반의 영화 산업의 활력 속에서 시네 21은 영화의 교과서, 그리고 이제 한국 영화의 산업에 굉장히 이제 산업에 대한 관심, 인터뷰 현장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키노는 참고서 같은 이제 그런 역할을 희망하며 이제 출범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키노는 또 최근에 키노 시네필이라는 그 단행본이 이제 나왔는데요. 어쨌든 키노는 사실 되게 개토적이고 그 정상일 평론가의 이미지 때문에 그 영화광들의 이제 개토화된 이런 그 잡지로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이제 상당히 또 어떤 시네필을 길러낸 제가 그 키노 때문에 인터뷰가 구술을 몇 번을 했거든요. 정성일 평론가랑 함께. 근데 키노에서 상당히 작가주의라든가 그런 고전 정전적인 것들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어떤 후대의 시네필 키드들을 이렇게 양성하는 것, 그것을 되게 중요시했고 그런 모니터 기자라는 그 제도를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모니터 기자가 키노를 따로 만들기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일정한 수 이상의 시네필들을 계속해서 인큐베이팅 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오늘 이거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데 동성 시네마텍이 이제 최초의 예술영화 전용관 95년 11월에 개관을 했는데요. 지금 이 오른쪽에 사진은 여기 지금 이번에 상영작 중에 비브르사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비브르사비 그 개봉 기념해서 고다르의 밤이라는 행사가 열렸는데 이게 약간 이제 밤샘 상영인가 그런 이벤트였는데 정말 그 열기의 끝을 보여주는 여러분들 혹시 이제 사진 같은 거 찾아보시면은 시네필들이 얼마나 이것들을 목말라 했는가를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여러 그 사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거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예술영화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사실은 한 달에 한 편밖에 개봉을 못한다는 것은 사실 시네마테크라는 것은 오늘 이것도 90년대에 이제 그런 필름들 이런 식으로 어떤 기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 영화들을 이제 큐레이션 해가지고 상영을 하는 거고 이런 기획성 같은 게 있고 영화사의 도전들을 이렇게 쭉 그게 연대기적 순서가 됐든 아니면 어떤 주제적인 것이 됐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영화에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예술영화 전용관은 그냥 한 달에 한 편을 개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시네마테크로서의 기능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네마테크의 어떤 이름 자체가 동승 시네마텍도 그 처음에 출범을 할 때 우리는 파리의 시네마테크 프랑세즈, 영국의 BFI, 일본의 이와나미홀 이런 것들을 모델로 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때 95년 당시까지 부재했었던 시네마테크의 이제 부재 속에서 우리가 어떤 그런 대안적인 한국의 대안적인 영화 문화 그 중에서도 시네마테크의 기능을 일부 좀 해야겠다라는 이제 그런 지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 신의 11의 이제 한 부분인데요. 이제 좀 약간 예술영화 전용관하고 관련이 있어서 제가 인용한 것인데 짧게 그 한국 그 비평사에서 그렇게 뭐라고 해야 생산적인 그 영화에 대한 뭐 담론이나 이제 논쟁 같은 것들이 이렇게 뭐 이루어진 적이 많지는 않은데요. 이 90년대 후반에 이 신의 21에서 이제 예술영화 논쟁이라고 소위 불리는 이제 그런 그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때가 또 산업적으로도 뭐 한국형 블록버스터 뭐 이런 뭐 슈리나 뭐 어쩌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한국 영화가 산업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예술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확장해 나가고 있던 그런 시기에서 이제 그 신의 21의 기획은 그 강한섭이라는 그 교수가 서울예대 교수가 한국 영화의 그 산업담론, 그러니까 예술 영화의 거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이제 산업담론의 입장에서 이제 어떤 첫 포문을 열거든요. 그분의 어떤 입장의 이제 그런 쪽이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대응으로서 뭐 영화 연구자라든가 지금 이 그 문화학교 서울의 이제 운영위원이었고 이제 독립영화 쪽에서 많은 이제 활동을 하신 조영박 씨가 이제 그쪽이 예술 영화는 없다라는 것이라면 이제 예술 영화는 있다라는 주장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팽팽한 게 아니라 예술 영화는 있다는 주장이 더 많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무튼 이런 그 좀 생산적인 논쟁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그 천국보다 낯선하고도 좀 관련이 있어서 제가 여기다가 인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영화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사실 92년에 처음으로 이탈리아에서 이제 페사로 영화제 이 아까 그 영화 언어의 편집위원들이 초대가 돼서 한국 영화를 한 30여 편을 상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해외에 처음으로 한국 영화라는 어떤 정체성을 좀 인식시키고 그리고 그냥 영화를 좋은 걸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한국 영화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그래서 뭐 대만 영화가 대만 뉴웨이브가 이제 그 세계화가 되는 데 있어서 뭐 비평가들의 역할이 중요했듯이 한국에서도 뭐 영화 비평가들이라든가 영화 학자들이 이제 어떤 한국 영화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정체성을 세계에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 페사로 영화제에서 이제 그런 첫 어떤 신호탄이 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고 이때부터 이제 어떤 세계 영화계에서 공적인 문제가 됐다라고 그 참석자 중에 한 명인 전양준 생은 이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뭐 제대로 이렇게 연구되거나 뭐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 없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활동, 그 저널, 기간지, 필름컬처와 이제 서울 시네마테크인데요. 문화학교 서울이나 앞에 말씀드렸던 것들은 오히려 좀 더 언급이 됐었는데 이 비슷한 시기에 조금 더 후지만 이제 활동을 했던 필름컬처라는 개간지와 그 다음에 이 필름컬처의 그 주 어떤 활동을 하셨던 평론가와 이제 그 대표들이 이제 그 했던 그 서울 시네마테크. 그러니까 아까 그 문화학교 서울과 더불어서 2000년대 초반에 한국의 어떤 필름 시네마테크, 민간 필름 시네마테크의 시대, 이거는 서울을 좀 중심으로 제가 죄송하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어쨌든 그 서울 시네마테크라든가 그리고 여기서도 여전히 되게 제한적인 여건이었지만 굉장히 그 임재철 여기에 대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어떤 영화의 지식, 영화에 대한 그 교육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영화의 도서관 이런 것들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출판을 되게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90년대에서 2000년 초반까지는 한나래라는 출판사가 영화 전문 출판사로서 그 한나래 영화 시리즈로서 이제 이 많은 그 영화 감독이라든가 이제 이런 좀 책들을 많이 발간을 했고요. 지금 2010년대로 넘어와서는 이 임재철 씨라는 분이 그 이모션 북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새 존포드 관련 영화도 그러니까 책도 나왔고 영화를 이렇게 영화를 보러 다니는 평범한 인간, 장르 셰프라든가, 그러니까 되게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키노보다도 더 뭔가
시네필주의적이고 좀 미학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쪽의 지향을 가지면서 한국의 그 시네필 문화에 되게 좀 중요한 기여를 한 그것이 바로 이 필름커즈 7권이 나왔거든요. 총 7권이 나왔고 여러 회고전들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을 발간을 했는데 이 필름 컬처나 이제 서울 시네마테크에서는 한국 영화 문화가 뭐 90년대 이후에 뭐 엄청 성장했고 뭐 세계화되어 가고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세계 영화의 중심에서 현재 단문화되고 있는 현재의 영화의 시네마의 어떤 상황들과 거리가 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런 동시대성, 시네마의 현재와의 동시대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뭐 되게 한국에는 덜 알려졌던 그 당시에 뭐 셀수 다네라든가 뭐 태국 에바워라든가 뭐 이런 여러 비평, 조나단 로젠봉이라든가 이런 비평들을 번역해서 소개한다거나 이렇게 좀 많이 알리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철 비평가가 이제 그 비평가이기도 하고 여기 대표였던 분이 2005년에 그 서울 시네마테크가 이제 그만두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필름 포럼이라는 예술영화 전용관 이 두 개관으로 된 그 필름 포럼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그 필름 포럼에서 이제 처음 이제 개관할 무렵에 한겨레하고 한 인터뷰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예술영화가 어려우니까 좀 대중성 있는 예술영화 뭐 이런 식의 이제 수사 같은 것들이 있는데 대중성 있는 예술영화라는 것은 억지 유인책에 불과할 뿐이다. 예술영화의 안정적인 관객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고급 관객을 길러내고 영화 문화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런 인터뷰를 하거든요. 이게 뭐 어떤 한편으로는 되게 뭐 보답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인 이제 그런 뭐 발언으로 보이기도 하고 뭐 실제로 그렇기도 하지만 이분은 뭐 어떤 예술영화나 이런 시네마테크의 관객들이라는 게 단지 수만 많아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람을 하면서 하나의 영화 문화, 영화 단문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계속 어떤 후대에 계승이 되고 이런 식의 어떤 영화 문화의 어떤 질적인 측면이랄까 이제 그 진정한 코어를 좀 중요하게 이렇게 뭐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숫자를 늘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자기는 뭐 현재 2005년 당시에 한국의 예술영화 관객이 3,000명이라고 굉장히 비관적으로 이제 그 정도로 진단을 하고 그런데 나는 5,000명을 만들겠다. 필름 포럼을 통해서 이제 그런 출사표를 던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백두대간의 이광모 대표가 동숭시네마텍을 운영하고 그때 막 예술영화의 붐이 아주 정점에 이르렀을 때 한국의 예술영화 관객은 2만에서 2만 5천 명이다. 이렇게 그 기사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한 10년이 지났잖아요. 10년이 지난 사이에 오히려 더 예술영화 관객이 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다른 분의 전망, 다른 분의 이제 진단이고 전망이기 때문에 뭐 이게 그 어떤 생각의 방식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90년대에 그렇게 정점에 이르렀던 것이 뭐 IMF를 지나고 뭐 여러 가지 더 영화라는 것이 더 이제 소비적이고 뭐 신자유주의적인 뭐 이런 식의 어떤 소비 산업적이고 좀 더 큰 블록버스터가 되고 이런 영화 문화라는 것이 그 지속되지 못하고 시네필 문화가 지속되지 못하고 이제 그러면서 오히려 2000년대 이후에 본인이 필름 시네마테크를 운영해 보니까 정말 코어 관객은 몇 명 안 되더라라는 어떤 그런 인식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이제 한 20년이 지난 현재 이런 시네마테크, 뭐 예술영화관, 독립영화관의 고정 관객은 몇 명일까라는 좀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네, 이건 몇 개의 인용인데요. 그냥 재미있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매체와 관련된 이제 시네필이라는 것의 존재를 좀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라서 제가 몇 개 인용을 해봤는데 이 키노에 실렸던 기사인데 95년 11월에 문화학교 서울에 침입한 도둑은 100편이 넘는 비디오 테이프를 훔쳐갔다. 흥미로운 사실은 실파이프로 철문을 뚫고 들어온 그 도둑이 볼다르와 파도리니의 작품을 골라서 가져갔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그 도둑도 매우 취향이 까다로운 영화관인에 틀림없을 것이다 라는 이런 그 키노의 기사가 실렸거든요. 근데 그 노란문 그 영화에도 보시면은 그 봉준호 감독이 그 얘기를 하는데 뭐 90년대에 어떻게 보면
수도 파이프에 수도관에 시네필 약을 탔다는 장식의 그런 비슷한 발언을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국민의 시네필을 만들기 위해서 수돗물에 약을 탔다는 그런 좀 재밌는 발언을 해요. 그래서 아무튼 도적도 영화관이라고 한다면 이 시대의 어떤 시네필 문화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확산이 되어 있었다는 이제 그런 반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근데 어쨌든 비디오 시네필이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저는 이제 굉장히 재밌는, 이건 서구 미국의 기준이지만, 나는 이제 테오 파나이데스라는 사람이 2000년에 이제 센스 오브 시네마라는 이제 저널에서 한 말인데요. 60년대 후반과 70년대 초반에 태어난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영화관이 되기에 가장 좋은 세대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 테오 파나이데스라는 사람이. 왜냐하면 오히려 이게 현대로 올수록 수십 년이 지나면 이미 광대한 영화 역사의 대후지를 포괄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그리고 반대로 한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60년대와 70년대의 영광스러운 서구 시네필의 시대로 간다면 적어도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철저함으로 영화를 탐구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이게 어떤 비디오와 인터넷 시대에 인터넷 이후에 어떤 영화라는 매체와 이제 시네필의 관계를 좀 보여주는 재미있는 이제 글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좀 인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제가 인용을 했던 루카스 힐더브라이트는 시네필리아는 구할 수 없거나 역경을 무릅쓰고 무언가를 보는 기쁨과 관련이 있다. 구하기 힘든 영화가 우리가 가장 원하는 영화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좀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용을 해봤고,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시네필리아의 오는 비디오 시대에서 인터넷 시대로 이제 넘어가는 좀 이행을 좀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인용을 해봤고요. 사실은 근데 한국의 어떤 비극이랄까? 아까 폭발적이고 압축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화의 죽음, 이 수잔 손탁의 이제 뉴미디어 시대, 서구에서 영화의 죽음이 논의되고 영화의 쇠퇴가 논의된 1996년에 한국은 부산국제영화제가 생겨난 거거든요. 그리고 97년인가 98년에 토니 레이지가 한국을 시네필 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영화를 사랑하는 나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구에서는 이미 100년의 그런 역사 속에서 어떤 정점이 지나고 영화라는 매체가 이제 죽어가는, 더 이상 이렇게 좀 쇠잔에 가는 이제 그런 매체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잠깐 엄청난 붐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은 서구에서는 이런 새로운 매체, 미디어와 새로운 플랫폼의 시대에 영화란 무엇인가, 혹은 시네필이란 무엇인가, 영화의 매체성과 장소성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많은 성찰적인 논의들이 이어졌습니다. 그거는 어떤 개인적인 차원의 연구들 뿐만 아니라 이런 학계에서도 이런 이제 하나의 컨퍼런스에서 커다란 주제로 설정을 해서 이런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따른 21세기 시네필리아의 정체성과 영화의 플랫폼의 변화를 고찰하는 이런 여러 가지 연구들이 이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2005년에 이 중에 대표적인 책 중에, 엔소로지 중에 이제 토마스 에세서의 이제 이 글이 되게 유명한데요. 시네필리아를 테이크 1, 테이크 2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전통적인 시네필리아를 테이크 1을 하면 2000년대, 이때 당시, 이 글을 썼던 2000년대 초반 당시 서구에서의 시네필리아 테이크 2는 테이크 1의 찰나의 영화적인 경험을, 일회적인 그런 경험을 넘어서 그 경험에 수집가와 아키비스트의 역할이라는 새로운 문화적 지위를 부여받는다 라고 하면서 뉴미디어 시대의 시네필리아는 우리 미디어 기억의 무한정한 아카이브를 잠재적으로 용량을 나누고 가치 있는 클립들, 엑스트라와 보너스들로 리마스터링, 재구성, 재설정하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제 영화와 관련된 것들이 존재하고, 그런 것들이 잊혀져갈 수 있는 기억의 위기에 맞서서 영화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존재들이라고 이제 시네필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래도 이때 당시에 어떤 영화 환경이라는 것이 DVD 시대까지를 이제 생존한 영화 사랑의 실천의 시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완전 최근인데, 데이빗 맥관이라는 사람은 워낙에 이 시네필리아 테이크 1, 테이크 2
것을 얘기한 에세서의 글이 되게 이 시네필 연구에서 좀 중요한 아티클이기 때문에 이걸 가져오면서 스트리밍 이후 시대의 그 텍스 시네필리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 젊은 그 새롭게 이제 그 스트리밍 이후에 이제 영화를 사랑하게 된 새로운 관객들의 실천에 대한 이제 탐색을 합니다. 이거는 뭐 제가 나중에 어떤 다른 기회가 있으면 좀 자세히 좀 함께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런 어떤 미학적인 것과는 조금 다르게 또 이제 블로거 출신의 비리시 샴부라고 하는 이 사람은 2019년에 어떤 For New Cinephilia-라는 이 그 새로운 시네필리아를 위하여라는 10가지 시네필의 어떤 매니페스토를 이렇게 선언문 같은 것을 발표합니다. 여기서의 어떤 주된 내용은 10가지 이제 항목들이 있지만 여기서의 주된 내용은 어떤 기존의 그 영화 그 시네필리아라는 것이 이제 전통적인 영화관과 이제 표준적 극영화 이런 것 중심이었다면 여러 형태의 무비 이미지 체험과 관련하면 국한되지 않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체성의 정치학에 기반한 어떤 뭐 페미니즘이라든가 뭐 어떤 퓨어라든가 뭐 본인의 이제 정체성, 뭐 인도 출신의 뭐 어떤 남아시아 그러니까 그 인도 출신의 그러니까 영화 학자가 아닌 뭐 블로거 출신 대중적인 뭐 이런 사람으로서 이제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네필리아라는 것은 다양한 이제 액티비즘적 자신의 정체성의 정치학에 기반해서 액티비즘적인 활동과 어떤 아카데미적이지 않은 비아카데미적인 실천들, 정정화된 미학과 위계적 리스트를 벗어난 새로운 즐거움과 가치 평가의 개방성 등으로서 시네필이라는 어떤 존재의 그 사랑과 즐거움의 담론을 소수의 특권적인 곳에서 다수로 확장시킨다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의 마찬가지인데요. 그 이제 정성일 평론가와 이제 그 한국의 이제 좀 비슷한 아까 문화 세대 이제 그런 시네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정성일, 김홍준, 허문영 이거 세 분이 2015년에 그 아트시네마 이제 이전을 계기로 이제 지난 그 아트시네마가 그때 아마 청국장이었을 텐데 그때 그 지난 10년간의 어떤 한국의 시네필 문화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뭐 비평이라든가 뭐 영화제라든가 이제 여러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담론을 나눴던 이제 그 중요한 대담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정성일 평론가는 그 2015년 당시에 한국의 동시대 시네필을 볼 때 한 4개 정도의 그러니까 나눠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네마티크에 오는 시네필이 있고 이거는 이제 고전적 시네필의 유형에 속한다라고 보고 그 아트하우스, 그러니까 예술영화관에 가는 시네필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거기서 시네큐브를 예를 드셨지만 이제 뭐 여러 예술영화관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영화제가 뭐 다른 고전적인 거나 이런 거는 안 보지만 어떤 이벤트와 축제로서 영화제 중심으로 즐기는 시네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 유형으로 영화제 시네필을 얘기했고, 네 번째로는 이제 뭐 아이맥스 시네필이라고 거기서 얘기를 했지만 뭔가 뭐 크리스토퍼 놀란의 거기서 언급하신 건 아니지만 어떤 영화를 꼭 그 포맷으로 봐야 되는 그 테크놀로지에 민감한 그 기술에 민감한 그런 시네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시네필들을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이렇게 지도를 그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미 또 한 19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이 이후에 또 많은 영화장에 이제 영화 환경의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이거는 또 다 극장이에요. 어쨌든 이 4개의 유형이 다 극장 시네필이라는 걸 전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시네필이라고 한다면 아까 그 스트리밍 시대의 뭐 시네필이라고 한다면 더 많은 어떤 개념들을 추가시키고 확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거에 따른 여러 담론들이 있을 것이고요. 이거 보시죠. 이게 마지막을 지금 3분 정도 되는 Running time is 92 minutes and 43 seconds.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영화관에서 비브르사비를 보는 그러니까 친구가 있는 건데 한 명은 비브르사비 그 고다르 비브르사비 그 영화를 보는 관객이 있고 하나는 그 아톰 에고의 본인 자신의 이제 어저스터라는 영화를 보는 두 명의 친구가 있는데 각자의 영화관에서 자신이 보고 있는 영화에 관해서 그 핸드폰으로 이제 뭐 그걸 스크린 촬영하기도 하고 녹음하기도 하고 전송하기도 하면서 이제 어떤 그 고전적 신의 아까 그 비브르사비에서는 그 잔달페 순환을 보는 그 안나카리나가 나오잖아요. 그 안나카리나는 그 영화에 몰입을 하고 되게 고전적 시네필리아의 어떤 정정화된 어떤 관람성을 보여주고 있다면 지금 현대 이런 어떤 그 영화 관람의 방식이라는 건 되게 대단히 분산적이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어떤 일상의 하나의 공간으로서 그 여러 활동 속에서 이제 그런 여러 개의 스크린이 또 이렇게 동시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 유일한 스크린이 아니라 그 핸드폰의 스크린도 있고 그 전체 스크린도 있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고전적 시네필리아와 현대적 시네필리아의 그 영화에 대한 그런 뭐 장소와 매체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좀 보았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손탁이 아까 영화의 그 쇠퇴를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이 글은 사실 또 이런 구절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시네필리아가 죽으면 영화도 죽는다. 영화가 부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새로운 종류의 영화 사랑이 탄생해야만 가능할 것이다. 이건 사실 새로운 시네필리아들의 뭐 몫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좀 인용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 앤디 크레빗은 아까 그 영화공간 189호를 설립하신 이현영, 그 다음에 필름컬처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고 좋은 비평을 많이 소개하고 번역하고 편에는 말없이 이렇게 뭐 강연도 많이 하시고 이게 지금 강연의 한 장면일 텐데 홍성남 평론가 그 다음에 그 문학교 서울의 뭐 정신적, 물질적 지주 같은 되게 중요한 버팀목이셨던 최정훈 시네마테크 협의회의 그 대표님 그리고 정우님의 영화음악이라고 그 정상일 평론가가 여기서 엄청난 그 비평을 펼쳤던 이건 팟캐스트를 통해서 지금도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굉장히 열성 팬들이 있고 영화로 석사 과정을 아마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하시기도 했었던 분인데 이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 네 분을 좀 기억을 하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칠 겁니다. 그걸 알아보는 연구가 있으셨겠죠. 근데 강의 중에 언급이 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아까도 잠시 말씀하셨지만 지역에서의 이 서울 외 지역에서의 운동에 대한 언급이 뭐 오늘 강연에는 뭐 원래 준비되진 않았겠지만 이걸 넣으신 이유가 궁금해요. 그리고 동시에 서울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서강대 그 커뮤니케이션 센터도 일부러 빼신 건지 아니면 그건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어떤 그 변방이라고 생각하셨던 건지 이렇게 언급보다 언급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배경이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는 지금 아까 제가 엄청 빠른 속도, 제가 말이 느린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얘기한 건 조금이라도 더 많은 거를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이게 이야기하지 않는, 언급되지 않는 것 자체가 그것도 하나의 방향일
성을 담을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좀 걱정을 했던 것인데, 원초적 비디오 검색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가서 이 비디오 광주 그 조대영 선생님의 어떤 전시물들 이제 그 ACC에서 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를 가서 그 비디오 전시들 자체도 저는 되게 흥미롭게 봤지만, 제가 거기서 광주 지역에서의 그 굿펠라스 좋은 친구들이라는 그 시네마테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굿펠라스의 예를 들면 회의록도 있고, 되게 아주 사소한 여러 가지 그 자료들, 기록들이 거기 그냥 가져가도 모르게 이렇게 전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스캔하느라고 다음날 또 갔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사실은 되게 재미있고 중요하게, 그리고 그게 광주뿐만 아니라 서울의 여러 그 영화 단체들, 예를 들면 그 대학교 그런 영화 동아리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그 기록물도 이런 것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 다 스캔해가지고 왔는데, 제가 초반에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걸 하나하나가 사실은 제가 다 연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일단은 지금은 첫 삽을 뜨는 정도이기 때문에 언급을 못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그 원초적 비디오 본색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한 전시고, 제 책에도 당연히 이렇게 썼고, 얼마 있다가 나올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전시 원초적 비디오 본색의 도록이 나올 건데, 도록에 제가 글을 썼습니다. 글을 쓰면서 그때 정말 이 책 쓰느라고 너무너무 바쁠 때인데 모든 일정을 거절했지만 그거는 제가 꼭 써야 된다고 생각해서 유일하게 쓴 글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주대영 선생님의 비디오 문화유산이 사라지지 않도록 광주 지역 신문에 이제 연재하는 글도 제가 한 편 쓴 게 있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네,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기에서 지금 말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서강영화 공동체도, 박찬욱 감독님도 서강영화 공동체 출신이시고, 또 서강대가 되게 중요한 또 많은 감독들과 이제 영화 문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이걸 역시 제가 충분히 지금 다룰 만한 이제 그런 여유가 없어가지고 다루지 못했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어쨌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누락시켰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해 주실 분 손 들어주시죠. 그래서 저 강연 잘 들었고요. 사실 저희가 영화를 이렇게 많이 보거나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최근에 기리시 한국에 토론이 시네필리아를 읽고 좀 시네필리아에 대한 관심이 좀 생겼는데요. 근데 여전히 약간 그런 영화에 대해서 위계적으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게 좋은 것이고,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스트리밍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보는 그런 시각들이 있잖아요. 감독이나 배우 그런 식의 발언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런 면에 대해서는 아까 강의적인 자세하게까지는 얘기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런 새로운 시네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조금 더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주로 경험을 했던 것이 이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 시기에 대한 영화 사랑의 이제 방식을, 실천의 방식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각자의 시대에는 각각의 시대에 맞는 어떤 영화를 좋아하고 즐기는 방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한국 시네필의 역사에서 시네필이라는 말 자체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이제 향유하고 실천한다, 이제 그게 중요하다고 저희 책에서도 주장을 하고 있고, 저희 생각도 이제 그런 것인데, 그거는 어떤 시대나 지역이나 이런 거를 떠나서 아까 불순환을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고 강조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오지는 못했지만 영화 도둑일기라든가 이제 최근에 그런 영화 문화라는 것은 사실 그런 해석질이라고 해야 될까?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어떤 문화하고 그리고 스트리밍 이후에 어떤 시네필리아에서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본이 되고, 태어났을 때 이미 멀티플렉스가 있고 예술영화 전용관이 있고 예술 독립영화 전용관이 있고, 이렇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무료로 볼 수 있는 이렇게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공공시네마테크가 있는 시기에 시네필에게 무슨 뭐 극장에 가서 꼭 영화를 봐야만 뭐 영화의 에센스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런 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시대에 맞는 각자가 살아가는 방식을 실천을 하고 그것을 그 시대와 근데 이제 저는 그게 너무 시대별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단절되거나 이렇게 개토화되는 것보다는 조금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도 일어나고 또 오늘날의 시네필리아라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제가 사실 이 책을 쓰게 된 어떤 그 서문에도 밝히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가 이거 누가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시네필이라는 단어는 과거에도 환영받지 못하고 뭐 불법이다 뭐 무슨 뭐 엘리트주의다 이렇게 해서 되게 무시되고 뭐 이렇게 좀 간과되던 뭐 단어이자 어떤 개념이자 주체들이었는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약간 멸칭이라고 해야 될까? 이제 그런 식으로 시네필이라고 하면 약간 뭐 너드해지는 되게 좀 뭐 이렇게 좀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제가 시네필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국 시네필의 어떤 뭐 역사 이런 것들을 최소한 제가 좀 알고 있는 정도만큼이라도 정확하게 좀 전달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늘날의 시네필 그리고 시네필이라는 거는 저희 시대에는 뭐 저희가 젊은 관객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이제 뭐 영화의 어떤 그런 문화라는 것들을 이제 그 만들어 나갔다고 한다면 사실 시네필은 뭐 나이 들어가는 시네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사실 그런 담론을 전파하고 뭐 공유하고 아까 초반에 그 정의했던 그런 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주체들을 저는 젊은 관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젊은 관객들이 어떠한 새로운 영화 문화를 만들어낼까? 아까 제가 마지막에 그래서 손탁에 새로운 영화 사람의 실천이 있어야만 이제 그 영화 사람의 이제 그런 역사들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한 것이 이제 그런 기대감과 저도 이제 그런 실천에 뭐 조금이라도 어떤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저는 강의 이전에 영화 소정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 단편 커피하던 데에서 왜 힙합 파트를 선정하신 건지 그게 궁금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영화를 선정을 해주시면 지금 상영작 중에서 이제 골라주셨다는 말씀이셔서 그래서 그 영화를 이제 이 프로그래밍에 선정하게 된 거는 저희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동숭시네마텍에서 당시 개관작으로 이 청보다 낯선의 커플식을 딱 이 서메어 캘리포니아 두 편을 묶어서 상영을 했었던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필름으로 사용한다는 저희 계정 취재하고 맞춰서 이제 두 편을 상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네. 그 힙합 같은 경우에는 그 상영 개봉 시기가 제가 알기로는 90년대가 아니라서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작을 해서 필름을 상영했던 시기가 95년이었어요. 네. 네. 네, 저 개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필름 컬처랑 서울 시네마테크에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행사를 마련해 주신 한국영상대료원과 좋은 책 출판해 주시고 좋은 강연해 주신 이선주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뉴 시네필 관련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90년대 제가 문학교 서울 다닐 때랑 지금 2010년대 시네필하고 확실히 차이가 나는 느낌이 온라인에 블로거나 뭐 왓챠피디아에 글을 쓰는 사람이나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그 시네필들이 실력이 되게 출중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어떤 평론가보다 더 수준이 높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고, 근데 만약에 그런 시네필들이 실제로 자기가 어떤 평론 활동을 하고자 할 때 뭐 플랫폼을 마련한다거나 뭐 이 사람들이 실제로 평론가나 어떤 평론 활동을 하는 거를 어떤 활성화를 시켜서 새로운 영화 문화를 또 만들어가는 게 되게 좋을 거란 다양성 측면에서도 기여를 할 것이고 더 풍성하게 어떤 담론들이 생길 거고,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께서 혹시 이거랑 관련해서 뭐 어떤 제도적 장치나 뭐 이런 정책이나 뭐 이런 쪽으로 어떻게 좀 생각을 갖고 계신 게 혹시 있으시면 한번 여쭤보시면. 사실 제가 오늘 강연하는 그 주된 그 시기는 90년대고, 그러니까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 살짝 이제 오늘날과 좀 적절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좀 지금 그리고 저는 사실 연구자지 뭐 어떤 정책적인거나 이런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뭐 거기까지 사실은 뭐 제가 제시를 해야 되는 그럴 뭐라고 해야 되나 또 깜냥이랄까 이제 그런 편은 아닌데, 어쨌든 그래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쨌든 90년대까지, 그러니까 인터넷의 대중화 보편화 전까지는 어떤 영화를 잘 알고 뭐 좋아하고 영화에 대한 뭐 지식과 정보 이런 것들을 교류하는 장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공론장으로서 형성이 돼서, 그래서 아까 뭐 필름컬처도 말씀드렸고 뭐 영화 언어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그리고 90년대에 막 여러 개가 한꺼번에 있었다라기보다 좀 중심이 되는 매체라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공론장으로서의 어떤 그 비평 내지는 담론전 같은 것들이 존재했다라고 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누가 뭐 신의 21일, 아까도 예술영화 문제인 99년이잖아요. 뭐 그런 거를 쓰면 사람들이 본다는 거죠. 보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게 계속 그 논쟁들이 이어지고 하면서, 그것이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알게 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제 좀 더 널리 이렇게 좀 그러니까 확산되는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본다면, 오늘날에는 정말 다 아까 그 정체성의 정치라고 뭐 이제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관심 분야에 따라, 그러니까 저널이나 뭐 어떤 플랫폼이 오히려 옛날보다 더 많거든요.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뭐 어떤 영화를 보고 어디를 참조하고 누구의 글이나 뭐 누구의 어떤 뭐 영상이랄까 뭐 이런 것들을 참조하는 어떤 레퍼런스들이 각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그런 것들이 그냥 다 각자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 그런 비평의 공론장, 그것이 어떤 플랫폼이 됐든 간에 그런 것들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뭐 가령 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나오고 있는 잡지 중에서 뭐 필로 같은 잡지라고 해야 되나, 개간지죠. 그러니까 그나마는 아닙니다. 그 필로 같은 저널이 개간지가 가장 고전적 시네필주의에 부합하게. 근데 거기에 글을 쓰는 필자들은 또 사실 그 예전부터 써오시던 분들이 많이 물론 이제 좀 젊은 분들도 많이 좀 참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그런 좀 고전적 전통적인 이제 그런 게 있지만, 필로도 뭐 되게 소수만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온라인도 마찬가지인데, 뭐 왓챠 같은 것들이 이제 가장 뭐 많이 이제 많이들 이제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플랫폼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그것도 그렇게까지 공론장으로서 이렇게 뭔가 좀 다 아우르는 느낌은 없거든요. 어떤 세대성의 어떤 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할 때, 뭐 예를 들면 뭐 여성 뭐 이런 쪽에 또 그쪽에 또 다른 담론장이 있고, 다 그냥 각자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영화라는 것이 이제 어떤 태생부터 정의될 때부터 되게 좀 공동체적인 어떤 속성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시네필리아라는 것이 좀 더 의미가 있으려면 이게 좀 공동적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고, 다 같이 어떤 그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장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이나마 이제 그런 것들에 저는 어쨌든 그런 저는 새로운 시네필리아들이 그런 활동들을 좀 활발히 제가 좀 떠넘기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가장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주체고 좀 활력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뭐 저 같은 나이 들어가는 시니어 시네필의 입장에서는 그런 시네필들의 어떤 활동이 있다고 할 때 같이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그런 세대적으로 이제 한국은 뭐 한 세대 정도가 이제 지났다 어떤 시네필의 본격적인 한 세대가 지났다고 한다면 좀 더 교류하고 섞이고 그런 것들 안에서 어떤 좀 시너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저도 어떤 그런 일에 좀 어떤 뭘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정책적으로나 뭐 이런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또 손 들어주시면. 잘 안 들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이 필름 상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요즘 팬들이 열광하는 레코드나 바이닐과 어떤 속성을 공유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옛날에 이제 당연했던 것이 지금은 이제 당연하게 즐길 수 없는 게 되다 보니까 그런 거에 희소성이 생기고 그래서 찾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오늘처럼 이제 90년대 영화가 상영되는 것처럼 어떤 콘텐츠가 자꾸 이제 과거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되는 현상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계속 이제 담론이 이미 생산됐던 게 다시 재논이 되고 이런 상황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좀 더 또 바뀔 수가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좀뭐 복고적인 아까도 제가 이제 비디오라는 매체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어떤 향수나 어떤 레트로의 뭐 취향으로서의 필름 이런 그런 접근은 제가 좀 잘 그런 거라기보다는 어쨌든 이 필름이라는 것은 어떤 처음에 이제 이런 시네마테크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도 그렇지만 어떤 물리적인 어떤 한계, 희소성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그것이 원래의 형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미학적이고 이제 어떤 그런 가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게 근데 어떤 영화라는 거는 사실 100년이 조금 넘는 역사고 그런 이제 기술이라는 것이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다시 어떤 그런 담론들이 이제 좀 환기된다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계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서구에서도 제가 여기 오늘 언급하지 않았지만 앵셔스 시네필리아라는 단행본이 있습니다. 이게 뭐 근심하는 시네필리아, 뭐 불안한 시네필리아 정도 되겠죠. 2020년에 나온 책인데 거기서는 그 시네필리아의 역사를 그런 테크놀로지의 변화와 관련해서 그런 새로운 기술이 예를 들면 뭐 무성영화에서 유성영화로 바뀔 때, 뭐 흑백에서 컬러로 바뀔 때, 디지털에서 핑크에서 디지털로 바뀔 때, 그러니까 뭐 비디오가 등장했을 때 이런 어떤 새로운 기술이 출현했을 때의 영화라는 것이 다시 과거의 어떤 영화 그 짧은 역사 안에서 영화라는 것의 매체성, 정체성을 이제 다시 공유하는 계기가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꼭 너무 영화라는 거는 다른 예술에 비해서 굉장히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기술적인 어떤 지지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상영하는 방식? 그런 것들, 미디어 플랫폼, 어떤 기술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것들이 많이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단지 과거로 돌아간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 역사 안에서 어떤 새로운 과거의 매체와 현재의 매체를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나가게 되는 그 짧은 역사 안에서 이제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또 저는 이제 그 영화 역사에 뭐 어느 정도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필름의 시대나 이런 걸 경험한 세대고, 또 어떤 새로운 시네필리아나 새로운 영화 관객의 입장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디지털 영화라는 게 익숙한 입장에서는 그런 질문이 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저는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한 분 정도 더 되면 되지 않을까? 저는 한 27년 정도 전에 고다르의 밤을 갔다가 그 앞에서 그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잘려서 이제 저 사진에 참여를 못하고 돌아섰던, 아주 분노를 하면서 돌아섰던 기억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제도 두 편을 봤었고 오늘도 두 편을 보면서 아무런 제약 없이 영화 보면서 좋을 수 있는 이 즐거움을 항상 좋아하기 때문에 예술 영화를 자주 보러 이곳에 오게 됩니다. 근데 그 저 시대를 겪어봐서 드는 느낌인데, 뭐 시네필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어떤 영화들을 뭐 좋아하거나 어떤 지적인 욕구를 가진 사람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저 시대에서는 너무 구하기 어려웠던 자료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들을 구하는 과정에서 역으로 시네필로 역으로 이제 이름이 부여될 수 있는, 그러니까 명명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세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어저께도 뭐 그 테오 앙게로폴로스의 영화를 보다가 화면이 너무 떨려가지고 졸았습니다. 근데 이제 집에 가서 이제 그 영화를 예전에도 90년도에도 봤었는데 기억이 안 나서 또 어제도 졸았기 때문에 집에 가서 이제 유튜브로 찾아보니까 그게 필름이 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영화관에서 지금은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스트리밍 서비스로 모든 것들을 다 찾아서, 그리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접하기 어려운 영화들도 다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시네필이라는 뭐 90년대의 어떤 정의를 통한 어떤 저런 명칭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비불사비 같은 것도 이제 곧 또 한 번 상영을 하겠지만, 이제 저런 이 서구권의 어떤 정전이 되는 영화들은 한국의 시네필들에게는 이제 정전이 될 수 없지 않을까, 더 이상은 그런 생각들이 들고, 이제 지금도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항상 뭐 아까 정성일 씨나 아니면 다른 분이 임재철 씨가 얘기한 것처럼 뭐 몇만, 몇천 명 뭐 이렇게 그 얘기를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듄2 같은 영화를 뭐 120만이나 봤다는 게 더 놀랍거든요. 그러니까 그 듄 같은 영화는 서구에서는 이제 허브 프랭크의 소설들이 정조화가 클래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지만, 오히려 영화를 통해서 그 소설을 보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로 아무런 토대가 없던 상황에서 120만이나 봤었고, 뭐 세계 6, 7위 정도의 수요가 그 영화를 봤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서 오히려 뭐 90년대 시기의 어떤 시네필의 어떤 그런 가능성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한국 사람들의 시네필의 정전이 만약에 생긴다면, 오히려 뭐 올드보이나 뭐 괴물이나 아니면 기생충 같은 영화들이 새로운 어떤 시네필의, 한국적인 시네필의 정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네필 이제 2020년도 그리고 지금 이후의 시네필들을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생성할 수 있게 연구자들이나 아니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 현재 시네필이 만약에 있게 된다면 어떤 그런 것이 될 수 있을지 혹시 그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 행사에 정말 참석하셨던 분이라고 하니까 더 되게 반갑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아까 제가 또 인용도 했지만 구할 수 없는 영화가 가장 보고 싶은 영화라는 그게 굉장히 인간의 욕망과 관련해서 특히 영화 최근에는 예전에는 또 그냥 가서 이례적으로 보는 것으로서의 어떤 욕망이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그것을 또 수집하고 소유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서 어떤 디지털 이후에는 그런 것들이 또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런 어떤 더 이상 욕망할 것이 없다. 뭐 그러면 시네필이 성립하는가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질문하신 분의 관점에서는 모든 영화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또 모든 영화라는 것을 생각보다 더 많은 종류의 다른 영화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또 더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어떤 뭐 예술 영화, 고전 영화라고 얘기하는 그런 뭐 극장에서 볼 수 있거나 뭐 이렇게 파일로 구할 수 있는 거 외에도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지금 오후에 뭐 서울대에서 한 무슨 어떤 상영회라든가 굉장히 더 희소한 어떤 영화들 그리고 어떤 뭐 영화제나 뭐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면 구할 수 없는 여전히 그런 영화들이 저는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욕망과의 관계라고 한다면 여전히 그런 영화들을 찾아서 또 보고 나누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관객은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되게 무한해지고 너무 많아져서 아까 제가 인용한 것처럼 더 이상 예를 들어 뭐 정성인 같은 평론가가 오늘날의 모든 영화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영화의 어떤 볼 영화는 많고 너무 많아서 이제는 그것에 다 접근할 수는 없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누구도 뭐 모든 영화에 대해서 알거나 접근할 수는 없다.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얘기하진 않았지만 사실 데이비드 맥관의 그 시네필리아 테이크 3가 사실은 그런 얘기들을 좀 담고 있거든요. 아까 그 마지막에 그 아티클 그게 근데 뭐 지금 여기서 그걸 장황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시네필리아가 그 고전적 시네필 세계에는 한 번 보고 어떤 동체 시력으로 막 어떤 씬과 뭐 미장센 이런 것들을 뭐 다 기억을 해서 그것들을 이제 뭐 전파하고 이런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물리적으로 우리가 소유하고 접근할 수 있는 다른 매체가 있었던 뭐 그런 시대가 있다면 근데 이제 그 시대 이후부터는 비디오 이후 시대는 사실 어느 정도는 오늘날 디지털 시대하고 또 맞닿는 면이 그러니까 너무 많아진다는 거죠. 우리가 볼 수 있는 영화들이. 그래서 그 누구도 그것에 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걸 다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욕망이라는 것과 이제 어떤 정정이라는 것, 시네필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한 개인의 어떤 시네필로서는 다 파악하기는 이제 어려운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저 자신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제가 관심이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이제 저도 이렇게 뭐 연구를 하고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또 이제 영화의 사랑을 이렇게 실천해 나가고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대답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혹시 좀 있으실까요? 시간 관계상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네. 극장 이제 정리할 시간이 돼서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저희 끝나고 바로 이제 와주시면은 네, 하도록